이번 시간에는 긍정적 행동 지원, 개별 행동 지원 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행동 지원 팀을 구성합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되죠? 먼저 팀을 구성하자. 어떤 사람을 구성할 것인가? 아동의 삶에 가장 관여하는 주요 이해 관계자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자. 이를 저는 유의한 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의 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타자. 다른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기에는 가족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교육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친구나 다른 가족 구성원, 치료사, 기타 교육 또는 행정직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쿨버스 기사님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스쿨버스 안에서는 너무 문제가 심하다라고 한다면 그 기사님도 포함하여 이 행동지원팀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의 지원 계획을 개발하고 구현하며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협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정적 지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행동의 결과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행동이 발생하고 나서 반응 대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행동 안에서 그 학생과 상호작용하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사건들을 제거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동중재위원회, 즉 행동지원팀 구성 예시인데요. 뭐 이렇게 짤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이제 교감이 지원팀을 구성하고 지원팀을 총괄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하고요. 부위원장은 이제 교무부장으로, 위원장을 보조하고 유고시 위원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체로 보면 교감선생님이 매우 바빠요. 그래서 이제 교무부장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무, 이 회의를 진행하고 행동지원 계획서를 작성하며 교직원 연수를 담당하는. 이 연수에서는 뭐가 포함되죠? 우리가 이제 이 행동지원이 행동중재위원회가 그냥 우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중간중간 모니터링하면 그 모니터링 결과를 알려서 교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해야겠죠. 실무, 각종 서류 정리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 부호를 넣습니다. 담임교사, 마땅히 들어가야겠죠. 기능성을 평가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이 담임교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참여한다고 해도 담임교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것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가 참여해야겠죠. 가정에서의 지원계획을 실행합니다. 일단 학교에서의 지원계획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행동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과정부장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과정부장, 해당 과정부장, 아니면은 학생부장, 이렇게 포함될 수 있겠죠. 일관된 행동 지원을 위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때를 써서 지금 현재 그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에 대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저 고등학교 과정부장이 미리 준비해 놓은 어떤 플랜에 의거해서 다른 선생님들을 대체로 투입하는 이런 과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담당 교사로서 체육교과 전담 교사를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타임아웃을 시키거나 결과 복구에 있어서 지원하는, 여기서는 이렇게 넣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무원까지 포함했어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원이 그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행동지원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고 담임교사를 수시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늘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여기서 빠지게 되면 큰 구멍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원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늘 모니터링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니터링 해야 돼요. 정 안 되면 2주에 한 번 정도 모니터링 하면서 학생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지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시로 묻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행동지원팀을 구성했으면 사실 반은 한 겁니다. 이 지원팀을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여기 이제 동의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행동지원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 절차는 사실 별거 아니다. 왜? 절차대로 하나씩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먼저 면담을 통해서 학부모나 담임 면담이죠. 면담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 행동 정의 우선순위 결정. 1단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제일 먼저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보통 파괴 행동. 파괴 행동은 자기를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괴하거나 또 뭐 사물을 파괴하거나 아주 심각한 행동들이죠. 방해 행동,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 자기 자극 행동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무엇이 먼저 중재돼야 되는가 이걸 판단하는 단계가 바로 1단계입니다. 자기 자극이라도 생명과 안전이 위협된다면 자기 파괴 행동이 될 수 있죠. 예, 지나치게 막 긁어가지고 피가 난다거나 계속 물어가지고 여기 이제 피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빈도가 적더라도 파괴력이 높은 것이 우선이죠. 예,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펜으로 눈을 찌른다거나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고 먼저 차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문제 행동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즉 부모가 문제시하여 문제 행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매우 깔끔한 사람이야. 깔끔한데 아이가 자꾸 어지른대요. 이게 이제 문제 행동이라고 얘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건 별 문제가 아니야. 부모가 바뀌면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부모가 그 아이가 어지르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 어지럽히는 거는 보통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행동,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가려내야 됩니다. 즉 부모가 문제시하여서 의뢰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는 선생님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크게 문제시 되지 않고 우리가 수용하면 되는 행동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잘 걸러내는 것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토의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문제 행동을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자. 예. 문제 행동을 정의하고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면 다음은 기능평가를 실시합니다. 기능평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죠. 예. 가장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기능평가, 문제행동은 무엇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가? 이 문제행동으로 아동은 무엇을 얻어가는가? 그 얻어가는 걸 제거해 줘야 되겠죠.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동기사정 척도, ABC 관찰카드, ABC 관찰평가표, 기능 분석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자, 보통 이제 문제행동의 기능으로 봤을 때 이 네 가지를 얘기하죠. 도피, 소리를 지르고 났더니 선생님이 나가 있으라고 그래요. 자기는 나가면서 기분이 좋아. 왜? 어디서 도피했어요? 수학 과제라는 혐오 자극에서 도피를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관심 유도. 예. 내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요. 이 문제 행동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을 했더니 물질적으로 보상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보상을 우리가 그 강화문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예요. 어떤 아이가 울었더니 뭘 줘요? 사탕을 줘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이게 내가 울면 뭐가 생겨요? 사탕이 생겨. 그래서 이 우는 행위는 이 사탕을 얻기 위해서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물질적 보상이죠. 이렇게 잘못 우리가 이제 대처해서 생기는 문제 행동의 경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감각 자극 추구예요. 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뇌 신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신경 안에서 자꾸 여기가 간지럽히는 느낌을 줘요. 여기 모기가 물린 것처럼. 그래서 자꾸 긁어요. 긁어. 근데 이거 피가 나. 피가 난지도 모르고 이제 긁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감각 자극을 추구하게 되면 뭐예요? 여기에 간지럽힘을 해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 행동.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차단을 하고 그리고 그 자극과 대체되는 다른 어떤 좋은 자극들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능평가를 통해서 이 기능이 도피인가, 관심유도인가, 물질적 보상인가, 감각적 추구인가를 밝혀내야겠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동기사정 척도, ABC 관찰카드, ABC 관찰평가표, 기능 분석 등이 있습니다. 네, 기능평가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동기평가 척도입니다. 또는 동기사정 척도, MAS라고 하죠. MAS, Motivation Assessment Scale. 이 동기평가 척도는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개 항목에 보호자 또는 교사가 아동의 행동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결과는 각 문항 점수에 따라서 어떤 점수가 가장 많이 남았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항 점수에 따라서 감각 추구 기능이냐, 아니면 회피 기능이냐, 아니면 관심 끌기, 선호 물건 또는 활동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 이 사례를 보시면은 전체 점수가 가장 높은 게 뭐죠? 16점으로 선호 물건 활동인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차이가 많이 안 나게 14점 감각 추구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회피 기능도 있고 관심 끌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 척도를 사용했을 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고 이 척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보호자와 그리고 행동 중재자가 행동 분석가가 서로 이야기하는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일단 편리하게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 안에서 보호자와 행동 분석가가 대화를 나눌 수 있더라. 그리고 행동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대화를 통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용이하더라.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능적 행동평가를 할 때 문제행동과 그 기능과의 가설적 관계를 파악하는 절차인데요. 사실 문제행동을 유지하는 문제행동의 강화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하나의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이 여러 요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 변인일 수 있죠. 방금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의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이 단지 1등이 선호 물건 활동이라고 해서 선호 물건 활동만이 아닙니다. 이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은 선호 물건 활동, 감각 추구, 회피, 관심 끌기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서 이게 결정적인 것이니까 이러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지도하자라고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관심유도 변인 같은 경우에는, 관심유도 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능과 다중으로 관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관심유도 자체가 애초에 관심유도 그 하나만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은 내가 뭔가를 얻고 싶으려고 하는데 그 보호자가 나를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되죠? 그 보호자의 관심을 유도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선호 활동 또는 선호 물건이라 하더라도 보호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먼저 되기 때문에 이 선호 활동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혐오 자극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관심 유도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학 시간에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서 먼저 뭘 해요? 보호자가 알게끔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런 다음에 회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것은 사실 선호 활동이나 아니면 회피 기능인데요. 관심 유도 기능이 항상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행동 분석가는 늘 이러한 사정들을 파악해서 행동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즉 행동의 전, 중, 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행동 기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 분석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행동 분석가로서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이 ABC 관찰 카드입니다. 이 ABC 관찰 카드는 행동이 발생했을 때 행동 전, 그리고 행동,
그리고 행동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그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행동 발생 이전에 환경적 요인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게 먼저 들어가죠. 여기가 이제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환경적 요인. 그리고 행동의 발단은 무엇이냐? A. 그리고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은 무엇이냐? 대부분 이건 이제 아동의 문제 행동이겠죠. 그리고 나서 결과, 나는 그 행동을 발생하고 나서 뭘 주었느냐? 관심을 주었느냐? 아니면 뭐 훈계를 하였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잘 분석하게 되면은 사실 문제 행동의 기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이 ABC 관찰 카드만으로도 저는 이제 문제 행동 기능을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록해야 할 것이 이 문제 행동의 발단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아동의 생태 환경 요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하고 있을 때 발생했는가. 왜? 그게 혐오자극일 수 있거든요. 이러한 혐오자극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동이 어떠한 선행 사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 행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혐오자극을 회피하는 기능이 있고, 뭐 이런 어떤 그 행동 분석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많이 기록을 해봤을 텐데, 이 B 단계에서 좀 더 우리는 정확하게 기록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밑에 써놨는데요. 강도를 좀 기록해보자. 강도. 어떤 강도? 행동의 강도는 어땠는가? 강인가, 중인가, 약인가? 그리고 행동의 빈도도 좀 기록해보자. 그리고 행동의 지속성. 같이 기록하면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이나 교사가 이제 이걸 기록하게 되는 것인데요. 기록하는 과정 안에서 그냥 단순히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기보다는 강도, 빈도, 지속성을 기록하면서 행동 분석가가 아동의 행동 기능의, 문제 행동의 기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관찰 카드는 최대한 객관성을 띠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관찰자의 감정이 포함되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기록되어진 관찰자의 감정은 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감정이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문제 행동이 아니게 보일지라도 기록하게 합니다. 이 B를 기록할 때 이건 문제다 라고 얘기했는데 행동 분석가가 보기에는 문제 행동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록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문제시하는 그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시하는 그 주변 사람들의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있어서 그분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신 그분들한테 문제 행동의 기능을 기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이제 그 기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문제 행동이 발생할까요? 예. 스트레스라는 말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다르게 기록할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 행동의 형태와 그리고 문제 행동이 배경이 되는 그 행동들 그리고 그 자극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본인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그 기록하는 양들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즉 문제 행동의 기능을 스스로가 파악을 해서 대부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죠. 예. 스스로가 파악해서 그 기록 자체가 빈약하게 될 가능성을 좀 줄여야 한다는 얘기죠. 결국 문제 행동의 기능은 누가 파악하느냐? 그 관찰자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분석가가 파악하는 것이죠. 전문가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행동의 강도, 시간, 지속 시간이죠. 빈도 등을 함께 기록하면은 나중에 문제 행동의 어떤 그 기능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의 효율성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가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다른 형태의 ABC 관찰 카드인데요. 예시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태 환경 요인이나 전후 맥락이 학교에서 진행 중인 활동과 진행자는 학교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발생 시간을 쭉 나열하게 하고요. 10시, 10시 반에 발생했네요. 그리고 문제 행동의 발단, 그런 다음에 문제 행동은 무엇이었고 그것 이후에
결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를 기록하게 하죠. 때로는 이 ABC 관찰 카드만으로 중재를 하기 위한 어떤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제가 지금 메모로 달아놨습니다만,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점차 두 손 모두 엄지손가락을 빨기 시작함. 이런 이제 단서들이 나와요. 그럼 이건 언제부터 했을까? 왜 했을까? 누구랑 했을 때 자주 하나요? 라는 것들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또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문제 행동의 형태를 보고서 갑작스럽게 학생에게 다가가 너 뭐하니? 라고 이제 이런 형태를 보인다면은 이게 평소에도 자주 있었는지, 아니면 그 학생에게만 있었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만 있었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문제 행동의 기능을 더욱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BC 관찰 카드는 단순히 어떤 문제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어떤 A, B, C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더 풍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토론의 소재가 되는 것이죠. 논의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보호자가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행동 그 발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중재할 수 있는 중재의 기본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ABC 관찰 카드를 단지 기능평가용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중재 과정 안에서 보호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문제행동을 기록하고 ABC에 기록하고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매번 어떤 그 문제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종이에 기록하는 것도 힘들고 손으로 기록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록하려고 하면 또 잊어먹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엑셀에 기록하는 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했었던 것인데요. 일자를 기록하고 일시를 기록하며 몇 월 며칠 언제 발생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 B, C로 기록했죠. 위에 보면 노란색 보시면 사전 행동, 사전 사건, 그리고 행동. 그 다음에 C,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A는 사전 사건, 선행 자극들이 들어있고요. B는 이 아동이 하는 문제 행동의 형태가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넣었어요. 빈도, 강도, 지속성. 그럼 저 나름대로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하겠죠. 빈도 몇 번, 그 다음에 강도, 얼마만큼 세게 했는가. 뭐 보통 저는 3, 2, 1, 0으로 했습니다. 3은 강, 2는 중, 3은 1은 약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3은 뭐예요? 강한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말리기 어려운 경우가 이제 강이 되겠죠.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큰 힘을 들여서 뜯어 말릴 수 있는 경우 2. 약한 힘만으로 뜯어 말릴 수 있는 경우 1. 이건 저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면 나중에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자, 지속시간. 얼마만큼 오래 했느냐. 얼마만큼 오랫동안 해서 그 결과를 달성하려고 노력했느냐.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서도 간단한 어떤 학부모와의 컨설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엑셀의 ABC 관찰을 기록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정 안에서 그 변화를 저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엑셀을 기록하면서 변화를 하면서 그 행동의 강도, 빈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다른 처치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중재를 그만둔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의 자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접 관찰의 방법이 있습니다. ABC 관찰 평가표인데요. 보시면은 관찰자, 피관찰자 이름을 적고 그리고 먼저 아동의 문제 행동을 적습니다. 뭐 자기 때리기, 타인 때리기, 뭐 사물 집어던지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행동들을 기술하고 그리고 발생 일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전후 맥락, 그 다음에 A 선행 자극, B 표적 반응, C 후속 결과 무엇인지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발생 횟수를 기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시간에 언제
자주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정 문제 행동은 대부분 그 시간대가 있어요. 아동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 시간대, 그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ABC 종합관찰 평가표만으로도 아동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인가, 그럼 내가 가장 먼저 조절해줘야 할 시간이 어느 시간인가를 알아내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또 어떤 사람과 있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행동에 대처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 어떤 자극의 행동이 발생했으며 우리가 대처했던 방법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관찰도 안 되고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실험 분석을 하는 방법이죠. 이걸 이제 기능 분석이라고 합니다. 보여드린 사례는 다요인 반전 설계를 적용해서 관심과 무상호작용, 통제, 무상호작용, 관심, 통제, 무상호작용, 무상호작용, 이거를 반전해서 계속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때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죠? 관심 조건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죠. 그렇다면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학생의 문제 행동의 기능은 뭐다? 관심 유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 분석 방법으로 기능 분석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그 아동의 문제 행동의 기능이 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차 처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차 처치 방법은 여러 개의 조건을 매우 빠르게 반복하는 걸 교차 처치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조건을 아주 빠르게 반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뭡니까? 세모는 아카데믹 상황, 학업 상황에서 문제 행동이 발생하느냐. 두 번째, 홀로 있을 때 발생하느냐. 세 번째, 사회적 거부를 할 때 발생하느냐. 네 번째, 플레이, 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느냐. 아이 1을 보겠습니다. children 1.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문제 행동이 많이 발생했죠? 다른 상황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카데믹 상황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카데믹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제를 제시하게 되는 거죠. 과제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문제 행동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과제 회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번 아이는. 그죠? 2번 아이를 보겠습니다. 2번 아이를 봤더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요. 혼돈스러워요. 저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매우 복잡하죠. 문제 행동의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존재합니다, 사실. 실제로는 이렇게 막 명확하게 아이 1처럼 명확하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이 두 번째처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보다 더 면밀하게 전후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해봐야 됩니다. children 4를 보겠습니다. 왼쪽 밑에 보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보통 다른 상황에서는 모두 비슷비슷하게 발생하는데 어떤 상황이 높게 발생하고 있죠? 까만 점이죠. 혼자 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혼자 있을 때 많이 발생하는 것이 어떤 행동이죠? 자기 자극 행동. 이 자기 자극을 위한 문제 행동일 것이다. 자기 강화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문제 행동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을 보니 네모, 빈 네모죠. 사회적 거부. 사회적 거부 상황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다른 것들은 문제 행동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의 기능은 무엇일 수 있습니까? 관심 유도일 수 있습니다. 그죠? 사회적 거부. 이 상황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차 처치 설계처럼 이 문제 행동의 기능의 조건들을 빠르게 반복하다 보면은 문제 행동의 기능적인 문제 행동의 기능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험적인 분석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동지원팀을 구축하고 문제 행동을 정의하고 기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설을 수립해야 됩니다. 뭐 기능평가는 기능평가만으로 가설을 수립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관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기능 분석을 통해서도 가설을 수립할 수 있겠죠. 문제행동 기능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가설 수립이에요. 가설 수립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문제행동과 어떤 상황들, 지금 뭘 통해서 알아야 돼요? 아까 ABC 관찰표라든가 또는 그 실험 분석을 통해서 문제행동과 상황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행동의 배경사건, 그러고 나서 후속 결과, 문제행동으로 얻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이 선호하는 것과 이전 중재 방법은 성공했는가, 어떤 중재 방법을 사용했던가 라는 것도 미리 알아둔다면 문제행동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자꾸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문제행동이 많이 발생하던데요?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면 문제행동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문제행동의 효율성. 작은 문제행동을 했는데 얻어가는 것이 많더라. 그럼 또 이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행동을 했을 때보다 문제행동을 했을 때 얻어가는 것이 더 많더라. 이게 이제 효율성이죠. 효율성을 파악하면 다른 행동보다 이 행동을 했을 때 얻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행동이 문제행동으로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뭐죠? 항상 저 EABC를 사용하죠. EABC. 자, ABC에서 B는 뭐죠? B는 행동이죠. C는 행동으로 인해서 자극을 제거하거나 자극을 부여하는 것. 이게 C겠죠. 그런 다음에 행동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 행동 증가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유지되는 거죠? 네, C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E, A, B, C 전부 촘촘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행동은 어떤 행동이며 그러고 나서 얻어가는 C는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고 그러면 그 행동이 자주 있는 상황, 자주 있는 선행사건은 무엇인가? A를 파악해야겠죠. 그런 다음 이 아동의 상태는 어땠는가? 이게 이제 생태환경 요인이에요. 배가 고플 때 더 문제행동이 많았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친구하고 둘이 있을 때 항상 문제행동이 많았던가? 다른 친구하고 있을 때는 문제행동이 없었는데 이 친구하고 있을 때 문제행동이 많던가? 또 수학 시간에 있을 때 문제행동이 많던가? 뭐 이런 것들 이제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배경 사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좀 구분이 돼야 되지만 우리는 통틀어서 이 생태환경 요인과 선행자극을 합쳐서 배경 사건 요인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행동지원팀 구축, 문제행동 정의, 기능평가, 가설 수립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설이 수립됐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행동지원 계획은 저는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의 긍정적 행동지원에서 행동지원 계획은 이 5가지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어떤 행동으로 계속 지속되는 그 결과를 제거합니다. 결과를. 그 행동을 유지시켰던 결과를 제거하는 것이죠. 이게 뭐죠? 소거법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이 행동은 어떠한 선행 자극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 선행 자극이 없으면 그 행동이 일어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냉장고 문을 자주 열어요. 그러면 냉장고 문을 자주 여는 선행 사건은 뭡니까? 냉장고를 발견해야 합니다. 냉장고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또는 냉장고를 없앨 수 없다면 냉장고 문을 열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선행 자극을 조작합니다. 어떻게 조작해? 열쇠를 털어놔요. 그러면 냉장고 문을 여는 빈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이제 선행 자극을 조작한다, 변화시킨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생태환경 요인을 조절해서 문제행동 빈도를 줄여나간다 라는 것인데요. 자, 냉장고 문을 연다. 냉장고 문을 연다고 했을 때 냉장고 문을 발견하고 냉장고 문을 열죠. 그런데 생태환경 요인은 어떤 요인입니까? 아동이 배가 고플 때요, 배가 부를 때요. 배가 고플 때 냉장고 문을 더 자주 열더라. 그럼 내가 아동이 냉장고 문을 더 자주 열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음식을 주면 돼요. 애초에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배가 부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 그러면 냉장고 문을 여는 빈도가 줄어들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즉 문제행동이 자주 발생시키는 어떤 동기를 제거하거나 변화시키는 거죠. 배고픈 상황을 제거하거나 변화시켜. 그럼으로써 문을 여는 빈도를 줄여나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문제행동 대신 후속 결과를 발생시키는 대체행동을 차별화한다. 즉 문제행동을 얻었던 것을 문제행동이 아닌 다른 이것보다 더 좋은 행동으로 얻는다면은 우리는 그 행동을 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체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이 맨날 울어요. 울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울면 엄마가 그래 왜? 뭐 줄까? 라고 다가와. 그런 다음에 울면은 뭘 줘? 그럼 이 우는 행동은 뭐죠? 뭔가를 얻기 위한 의사소통 행동입니다. 근데 어떤 행동을 가르치냐면은 막 우는 것보다 내가 이걸 들었어요. 들었더니 엄마가 더 빨리 달려가지고 음식을 줘요. 그러면 내가 굳이 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대체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은 뭐보다 더 강력해야 돼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제 행동보다 더 강력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면은 아동이 우는 것 대신에 뭐 합니까? 이 카드를 들어요. 이게 더 빠르니까. 이게 더 빠르니까 이걸 들게 되는 거죠. 아동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신이 원하는 후속 자극을 더 빨리 얻을 수 있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동의 문제 행동이 다른 행동, 좋은 행동으로 바뀌었다. 최소한 이 문제 행동보다 나은 행동으로 바뀌었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후속 결과를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선행 자극을 제거하거나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생태 환경 요인을 바꾸는 것, 그리고 대체 행동을 교육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크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저는 적극적으로 가르치기. 언제 문제 행동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 교육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교과 교육을 열심히 함으로써 아동이 강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부여하는 거, 이렇게 된다면 굳이 문제 행동으로 뭔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열심히 학습하고 그리고 다른 대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문제 행동을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문제 행동을 제거하고 좋은 행동을 가르치는 방법은 후속 자극, 후속 결과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선행 자극을 조절하거나 변화시킨다. 제거하거나 변화시킨다. 그리고 생태 환경 요인을 조절하고 대체 행동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적극적으로 가르치자라는 것이. 개별화된 중재에서 기능적 행동 평가는 문제 행동이 무엇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가, 즉 문제 행동의 결과 아동은 무엇을 얻어가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기능적 행동 평가는 동기사정 척도, ABC 관찰카드, ABC 관찰평가표, 기능 분석 등의 방법이 있다. 문제 행동의 네 가지 기능은 도피, 관심 유도, 물질적 보상, 감각 자극 추구이다. 문제 행동의 기능이 밝혀지면 행동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행동 지원 계획 수립 방법은 첫째, 문제 행동의 후속 결과를 제거한다. 둘째, 선행 자극을 제거하거나 변화시킨다. 셋째, 문제 행동의 동기를 조절한다. 넷째, 대체 행동을 강화한다. 다섯째, 적극적으로 가르친다.